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소리에 대꾸하지 마라. 너도 같은 사람이 되리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소리엔 같은 말로 대꾸해 주어라. 그래야 지혜로운 채 하지 못한다. 잠언. 조지 오웰. 카탈로니아 장가. 제 10장. (5월 3일) 한낮에 한 친구가 호텔 라운지를 걷다가 무심코 말했다. 전화 교환국에서 문제가 좀 생겼다고 하던데 어찌된 일인지 그때 나는 그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날 오후 서너 시쯤 나는 람블라스 거리 한복판을 걷다가 등 뒤로 소총 소리를 들었다. 고개를 돌려보니 젊은이들이 몇 명 보였다. 손에는 소총을 들고 목에는 무정부주의자들의 검붉은 손수건을 묶었다. 람블라스에서 북쪽으로 빠지는 샛길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높은 팔각탑에 있는 누군가와 교전 중인 것이 분명했다. 샛길을 내려다 보이는 그 탑은 교회였던 것 같다. 시작됐구나. 그 즉시 나는 직감했다. 그렇다고 크게 놀랐던 것은 아니다. 지난 며칠간 모든 사람이 예상했던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곧바로 호텔로 돌아가 아내가 무사한지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샛길 입구에 모여있는 무정부주의자들은 사람들에게 뒤로 물러나라고 손짓하며 사선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소리쳤다. 총소리가 또 울려 퍼졌다. 탑에서 발사되는 총알은 도로를 가로질러 날아왔고 공포에 사로잡힌 군중은 사격을 피해 람블라스 거리로 달려 내려갔다. 거리 여기저기에서 철거덕 하는 소리가 들렸다. 상점 주인들이 창문 위로 강철 셔터를 내리는 소리였다. 인민군 장교 2명이 리볼버를 들고 나무에서 나무로 조심스럽게 도망가는 모습이 보였다. 내 앞에 있던 사람은 몸을 피하기 위해 람블라스 거리 한가운데 있는 지하철역으로 몰려 들어갔다. 나는 그 광경을 보는 즉시 그들을 따라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랬다가는 지하에 몇 시간씩 갇혀있기 십상이었다. 그때 전선에서 우리와 함께 있었던 미국인 의사가 나에게 달려오더니 팔을 꽉 붙잡았다. 무척 흥분해 있었다. 어서 갑시다. 팔콘 호텔까지 가야 합니다. 팔콘 호텔은 통일 노동자당에서 운영하는 일종의 하숙집으로 주로 휴가 나온 의용병들이 사용했다. 통일 노동자당 친구들은 그곳으로 모일 겁니다. 일이 터졌어요. 우리는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한데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의사는 내 팔을 잡아 끌었다. 그는 너무 흥분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그가 카탈루냐 광장에 있을 때 몇 대의 트럭에 분승한 무장 치안대가 전화 교환소로 몰려가 그곳을 급습했던 것 같다. 무장 치안대는 사후에 발견된 OL의 정오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이 장들 전체에 걸쳐 치안대에 관한 언급이 계속 나온다. 이것은 모두 돌격대로 바꾸어야 한다. 내가 오해하게 된 것은 카탈루냐의 돌격대가 후에 발렌시아에서 온 돌격대와는 다른 제복을 입었고 스페인 사람들이 이들을 모두 라 가르디아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치안대가 프랑코 측에 가담했다는 분명한 사실은 제2공화국 이후에 양성된 돌격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이 라 가르디아에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바르셀로나에서 그 나름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전화 교환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로 전국 노동자 연맹 소속이었다. 습격 소식이 들리자 무정부주의자들이 달려갔고 그러면서 싸움이 크게 번졌다는 것이다.
나는 낮에 들었던 문제라는 것이 정부가 전화 교환국의 접수를 요구한 일일 거라고 추측했다. 물론 그 요구는 거부되었을 것이다. 거리를 따라 내려가는데 마주 달려오던 트럭 한 대가 우리를 스쳐 지나갔다. 트럭에는 소총을 든 무정부주의자들이 가득했다. 앞쪽에는 남루한 옷을 입은 젊은이가 경기 관총 뒤에 매트리스 더미 위에 누워 있었다. 람블라스 거리 아래쪽에 있는 팔콘 호텔에 도착했을 때 입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모두 혼란에 빠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건물을 지키는 돌격대원 몇 명 외에는 무장한 사람이 없었다. 나는 정반대편에 있던 통일노동자당의 코미테 로칼로 갔다. 코미테 로칼은 지역위원회이다. 의용군 병사들이 급료를 받으러 가곤 하는 위층 방에도 사람들이 모여 있어 어수선했다. 키가 크고 잘생긴 편에 살결이 흰 30살 가량의 남자가 질서를 유지하려고 애쓰면서 구석에 쌓여있는 탄띠와 탄약 상자를 나누어 주고 있었다. 남자는 민간인 복장이었다. 아직 소총은 없는 것 같았다. 미국인 의사는 어디론가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벌써 사상자가 생겨 의사들을 불러 모았던 모양이다. 그러나 나 말고 영국인이 또 한 사람 와 있었다. 곧 안쪽 사무실에서 키 큰 남자와 다른 몇 명이 소총을 한아름씩 들고 나와 나눠주기 시작했다. 나와 또 한 영국인들은 외국인들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의심을 받아 처음에는 아무도 총을 주려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전선에서 만났던 의용병 하나가 도착하여 나를 확인해 준 후에야 우리에게 소총과 탄창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별로 내키지 않는 기색이었다. 멀리서 총소리가 들렸다. 거리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모두들 람블라스 거리로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치안대가 좋은 위치에 있는 건물들을 접수하고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차별 사격을 하고 있었다. 그 이유만이라면 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호텔로 돌아갈 수도 있었으나 코미테 로칼이 곧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풍문이 나돌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대기할 필요가 있었다. 건물 전체나 계단 그리고 바깥 보도에서까지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서 흥분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았다. 내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치안대가 전화 교환소를 공격했고 노동자들 소유의 다른 건물들을 굽어볼 수 있는 여러 전략적 건물들을 접수했다는 것 뿐이었다. 대체로 치안대가 전국 노동자 연맹과 노동계급을 추적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이 단계에서는 누구도 인민전선 정부를 비난하는 것 같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바르셀로나의 빈곤 계급들은 치안대를 1921년 아일랜드 반란 진압에 파견되었던 영국 정부군처럼 여겼다. 치안대가 정부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공격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사태 유발 동기를 듣고 나자 마음이 좀 편해졌다. 이제 쟁점은 분명했다. 한쪽에는 전국 노동자 연맹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경찰이 있었다. 나는 부르주아적인 공산주의자를 꿈꾸는 이상화된 노동자에 대해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살과 피를 가진 노동자가 그들의 친척인 경찰과 싸우는 모습을 실제로 보게 되니 내가 어느 편인지 굳이 자문해 볼 필요가 없었다. 오랜 시간이 흘렀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호텔로 전화를 걸어 아내의 안부를 확인해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아예 떠오르지 않았다. 전화 교환소의 기능이 마비되었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고 있었다. 일이 중단된 시간은 실제로 2시간에 불과했다고 한다. 두 건물 안에는 300명가량의 사람들이 있었다. 주로 가장 가난한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 부두 옆에 뒷골목에 사는 사람들이었다. 여자들도 많았다. 일부는 아기까지 안고 있었다. 남루한 옷을 입은 어린아이들도 많았다.
그들 가운데 대다수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그저 보호를 받기 위해 통일 노동자당 건물로 피신해 왔을 것이다. 휴가를 받아 나온 의용병들도 많았다. 드문드문 외국인들도 보였다. 내 짐작으로는 우리에게 있는 소총이 60자루 정도였다. 위층 사무실로 끊임없이 사람들이 몰려와 총을 달라고 하였으나 남은 것이 없다는 말만 들었다. 어린 축에 속하는 의용병들은 이 일 전체를 영으로 여기는 듯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다가 소총을 가진 사람을 보면 감언 이설로 그것을 빼앗거나 훔치려 하였다. 오래지 않아 어린 병사 하나가 교묘한 속임수로 내 소총을 집어가더니 금방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나는 다시 빈손이 되었다. 자동권총 한 자루 뿐이었다. 탄창도 하나뿐이었다. 어두워졌다. 배가 고팠다. 팔콘 호텔에는 먹을 것이 없는 것 같았다. 나는 친구와 함께 슬쩍 빠져나가 멀지 않은 그의 호텔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다. 거리는 깜깜하고 고요했다. 인기척을 느낄 수는 없었다. 모든 가게 창문에는 강철 셔터들이 내려져 있었다. 그러나 아직 바리케이트는 세워지지 않았다. 우리는 한참 법석을 떨고 나서야 호텔에 들어갈 수 있었다. 호텔 문을 잠그고 빗장까지 질러둔 상태였다. 코미테 로컬로 돌아왔을 때 전화 교환소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아내에게 전화를 하려고 위층 사무실로 달려갔다. 이곳의 일이 다 그렇듯이 건물에는 전화번호부가 없었다. 나는 콘티넨탈 호텔의 전화번호를 알지 못했다. 1시간 정도 방들을 샅샅이 뒤진 끝에 안내 책자를 하나 발견하여 전화번호를 알아낼 수 있었다. 아내와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바르셀로나의 영국 독립노동자당 대표인 존 맥네어와는 통화를 할 수 있었다. 그는 모두들 잘 있으며 총에 맞은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미테 로컬은 괜찮냐고 물었다. 나는 담배만 있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농담으로 한 이야기였다. 그런데 30분 뒤에 맥네어는 럭키 스트라이크 2갑을 들고 나타났다. 그는 칠흑같이 어두운 거리를 용감하게 뚫고 온 것이었다. 그 거리는 무정부주의자 순찰대가 돌아다니는 곳이었다. 그들은 맥네어를 2번이나 멈춰 세우고 권총을 겨눈 다음 신분증을 검사했다고 한다. 나는 맥네어의 이 작지만 영웅적인 행동을 잊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 담배를 받고 몹시 기뻐했다. 대부분의 창문마다 무장한 경비병이 배치되었다. 길 아래쪽에서는 기습 특공대원들이 떼지어 돌아다니다가 드문드문 눈에 띄는 행인들을 세워놓고 검문을 했다. 무기를 가득 실은 무정부주의자들의 순찰차가 거리를 달려 올라왔다. 운전사 옆에는 18살쯤 되어 보이는 검은 머리의 아름다운 처녀가 무릎에 올려놓은 기관 단총을 쓰다듬고 있었다. 나는 한참 동안 건물 안을 돌아다녔다. 크고 어수선한 곳이라 어디가 어디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어디를 가나 어김없이 쓰레기가 있었다. 부서진 가구와 찢어진 신문 조각들은 혁명에 불가피한 부산물인 것 같았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쓰러져 자고 있었다. 부두 지역에서 온 가난한 여자 둘이 통로의 부서진 소파 위에서 평화롭게 코를 골고 있었다. 이곳은 통일 노동자당이 접수하기 전에는 캬바레 극장이었다. 몇 군데의 방에는 높은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어떤 방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처량하게 놓여 있었다. 마침내 나는 찾고 있던 것을 발견했다. 무기고였다. 일이 어떻게 풀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무기가 몹시 필요했다. 나는 통일사회당, 통일노동자당, 전국노동자연맹, 무정부주의자 연합 등의 경쟁 정당들 모두가 바르셀로나에 무기를 비축해 놓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그래서 나는 통일노동자당의 주요 건물 2곳에 소총이 50-60자루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무기고로 쓰였던 방에는 경비병도 없었고 문도 허술했다. 나는 다른 영국인들과 함께 잠긴 문을 쉽게 따고 들어갔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들이 하던 말이 사실임을 알았다. 무기는 더 없었던 것이다. 우리가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구식 22구경 소총 40여 자루와 산탄총 몇 자루 뿐이었다. 게다가 총알은 하나도 없었다. 나는 사무실로 가서 여분의 총알이 있느냐고 물었다. 없었다. 그러나 수류탄은 몇 상자 있었다. 무정부주의자 순찰자가 갖다 준 것이었다. 나는 내 탄약 상자에 수류탄 2개를 집어넣었다. 조악한 수류탄이었다. 꼭대기를 성냥 같은 것으로 문질러 점화시켜야 했다. 게다가 저절로 터지기 일쑤였다. 사람들은 사방에서 사지를 뻗고 잠이 들었다. 어떤 방에서는 아기가 울었다. 그칠 줄을 몰랐다. 5월이었지만 밤이 되자 추워졌다. 한 캬바레 무대 위에는 아직도 커튼이 그대로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커튼을 칼로 찢어 그것으로 몸을 감싸고 몇 시간 눈을 붙였다. 그 망할 놈의 수류탄 생각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다. 자다가 내 몸으로 수류탄들을 너무 세게 압박하면 내 몸이 공중에 날아오를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새벽 3시에 지휘관인 듯한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가 나를 깨우더니 소총을 주며 창문 한 곳을 지키라고 했다. 그는 전화 교환소를 공격한 경찰의 총수인 살라스를 체포했다고 말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자리에서 쫓겨난 것일 뿐이었다. 그런데도 이 소식은 치안대가 명령 없이 행동했다는 일반적인 추측을 확인해 주었다. 동이 트자 아래층에 있던 사람들은 바리케이트 2개를 쌓기 시작했다. 하나는 코미테 로컬 밖에 쌓았고 또 하나는 팔콘 호텔 뒤쪽에 쌓았다. 바르셀로나 도로는 네모난 돌들로 포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담을 쌓기가 편했다. 게다가 돌 밑에는 자갈 비슷한 돌들이 있어 모래 주머니를 채우기에 적당했다. 바리케이트를 쌓는 광경은 신기하면서도 멋있어 보였다.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두지 못한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스페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기로 마음먹으면 정열적인 에너지를 보여준다. 그때도 남자, 여자, 심지어 조그만 아이들까지도 길게 줄을 서서 돌을 뜯어내 어딘가에서 가져온 손수레에 싣기도 하고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비틀거리며 운반하기도 했다. 코미테 로컬의 현관에서 무릎 단추가 발목까지 내려오는 의용군 바지를 입은 독일계 유태인 처녀가 웃음을 지으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2시간이 지나자 바리케이트는 머리 높이까지 올라갔다. 소총수들은 총 안에 자리를 잡았다. 한쪽 바리케이트 뒤에서는 남자들이 불을 피워 달걀을 굽고 있었다. 그들은 다시 내 소총을 가져갔다. 그곳에 있어봐야 별로 할 일이 없는 것 같았다. 나는 다른 영국인과 함께 콘티넨털 호텔로 돌아가기로 했다. 멀리서 총소리가 자주 들렸지만 람블라스 거리에서는 전혀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우리는 가는 길에 식료품 시장을 들여다보았다. 극소수의 가게가 문을 열었다. 람블라스 남쪽에 있는 노동계급 거주지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가게들을 에워싸고 있었다. 우리가 막 그곳에 도착했을 때 밖에서 묵직한 소총 사격음이 들렸다. 지붕의 유리창 몇 개가 흔들렸다. 사람들은 뒤쪽 출구를 향해 달렸다. 그러나 가게 몇 곳은 그대로 문을 열어두었다. 우리는 커피 한 잔씩을 마실 수 있었다. 나는 염소 젖으로 만든 치즈도 한 토막 사서 수류탄들 사이에 끼워 넣었다. 며칠 뒤에 나는 그 치즈를 아주 요긴하게 먹었다. 나는 전날 총을 쏘던 무정부주의자들을 만났던 거리의 모퉁이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이제 바리케이트가 세워져 있었다. 바리케이트 뒤에 있던 남자가 나에게 조심하라고 소리를 질렀다. 나는 건너편에 있었다. 교회 탑에 있는 치안대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사격을 했다. 나는 잠시 멈추었다가 달려서 트인 공간을 가로질렀다. 아니나 다를까 총알이 땅 소리를 내더니 나를 스쳐 지나갔다.
불쾌할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다. 나는 길 건너에 있는 통일노동자당 집행부 건물로 향하고 있었다. 현관에 서 있던 기습 특공대원 몇 명이 다시 조심하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말뜻을 알아듣지 못했다. 나와 건물 사이에는 가로수와 신문 판매대가 가로놓여 있었다. 이런 유형의 스페인 거리에는 도로 한복판에 넓은 보도가 나 있다. 그래서 나는 특공대원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볼 수가 없었다. 나는 먼저 콘티넨탈 호텔로 올라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세수를 한 다음 통일노동자당 집행부 건물 약 100m 아래쪽에 있는 통일노동자당 집행부 건물로 돌아가 명령을 요청했다. 이 무렵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총과 기관총 소리는 아주 시끄러워 전쟁터의 소음을 방불케 했다. 내가 막 콥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데 아래쪽에서 무시무시한 일련의 폭발음이 들렸다. 소리가 너무 커서 나는 누군가가 야포로 우리를 쏘아대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류탄이었다. 석조 건물들 사이에서 터지니까 평소보다 2배나 크게 들렸던 것이다. 콥은 창밖을 힐끔 보더니 지휘봉을 뒤로 기울이고는 말했다. 연구를 해봅시다. 콥은 예의 태평한 태도로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나는 그 뒤를 따랐다. 현관 바로 안쪽에서 일군의 특공대원들이 마치 볼링을 하듯이 수류탄을 보도로 굴리고 있었다. 수류탄들은 20m쯤 떨어진 곳에서 고막을 찢을 듯한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며 터졌다. 그 소리에 소총들의 소음이 섞였다. 도로를 반쯤 가로지른 곳에 있는 신문 가판대 위로 머리 하나가 튀어나왔다. 장터에 나온 코코넛 같았다. 내가 잘 아는 미국 의용병의 머리였다. 그것을 본 후에야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깨달았다. 통일노동자당 건물 옆에는 모카라는 이름의 카페가 있고 그 위에는 호텔이 있었다. 전날 20-30명의 치안대원들이 카페에 들어갔다가 전투가 시작되자 갑자기 건물을 접수하고 출입을 금하는 바리케이트를 쳤다. 아마 이후에 통일노동자당 사무소를 공격하기 위한 준비 작전으로 카페를 점령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것이다. 그들은 이른 아침에 밖으로 나오려 했으나 총격이 오가면서 특공대원 하나가 중상을 입고 치안대원 하나가 죽었다. 치안대는 다시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다가 그 미국인이 거리를 걸어오자 그에게 사격을 했다. 미국인은 무장도 하지 않았다. 그는 신문 판매대 뒤로 몸을 숨겼다. 특공대원들은 치안대를 다시 건물 안으로 들여보내려고 수류탄을 던지고 있었다. 콥은 한눈에 상황을 파악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더니 이빨로 막 수류탄 핀을 뽑으려던 붉은 머리의 독일인 특공대원을 뒤로 잡아당겼다. 콥은 모두에게 현관으로부터 물러나라고 소리쳤다. 그는 우리에게 몇 개국어로 유혈 사태는 피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콥은 보도로 나가더니 치안대가 보는 앞에서 일부러 권총을 꺼내 땅에 던졌다. 스페인 의용군 장교 둘도 똑같은 행동을 했다. 세 사람은 천천히 치안대가 웅크리고 있는 현관으로 걸어갔다. 나 같으면 누가 20파운드를 준다고 해도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무장도 하지 않은 채 겁에 질려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장전된 총을 든 사람들을 향해 걸어갔다. 겁에 질려 얼굴이 낯빛으로 변한 셔츠 차림의 치안대원 하나가 문 밖으로 나와 콥과 이야기를 했다. 그는 흥분된 동작으로 보도에 놓인 불발 수류탄 2개를 연방 가리켰다. 콥은 우리에게 돌아와 그 수류탄들을 폭발시키는 것이 낫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놓아두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위험했기 때문이다. 특공대원 하나가 소총으로 수류탄 1개를 맞춰 터뜨렸다. 이어 또 1개를 쏘았는데 이번에는 빗나갔다.
나는 그에게 소총을 달라고 하여 무릎을 꿇고 두 번째 수류탄을 향해 총알을 날렸다. 안타깝게 나도 못 맞췄다. 어쨌든 이것이 이 소요의 와중에 내가 쏜 유일한 총알이었다. 보도에는 카페 모카의 간판이 박살나면서 떨어진 유리 조각들이 널려 있었다. 밖에는 차가 2대 주차되어 있었는데 차체에는 총알 구멍이 잔뜩 나고 유리는 수류탄 때문에 박살이 났다. 그 가운데 하나는 콥이 이용하던 관용차였다. 콥은 나를 위층으로 데리고 올라가 상황을 설명했다. 만일 공격을 당하면 통일노동자당 건물들을 방어해야만 하겠지만 통일노동자당 지도자들은 가능한 한 사격을 하지 말라고 지침을 보냈다는 것이다. 바로 맞은편에는 폴리오라마라는 영화관이 있었다. 그 위에는 미술관이 있었다. 그리고 꼭대기에는 쌍둥이 돔이 달린 조그만 관측소가 있었는데 일반적인 지붕들보다 훨씬 높았다. 돔들은 거리를 굽어보았다. 소총수 몇 명만 그곳에 배치해두면 통일노동자당 건물에 대한 어떤 공격도 막을 수 있었다. 영화관 관리인은 전국 노동자 연맹 조합원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드나들게 해주었다. 카페 모카에 있는 치안대는 문제가 없었다. 그들은 싸우고 싶어 하지 않았다. 자기들도 살고 상대도 살려주는 것이 기쁠 따름이었다. 콥은 적이 우리를 사격하거나 공격하지 않는 한 먼저 사격하지 말라는 상부의 명령을 되풀이했다. 콥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통일노동자당 지도자들은 이따위 일에 말려드는 것에 격분하면서도 어찌되었든 전국 노동자 연맹을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이미 관측소에 경비병을 배치해 두었다. 나는 그 다음 사흘 낮밤을 계속 폴리오라마 지붕에서 보냈다. 식사를 하러 호텔에 갔다 올 때만 잠깐 자리를 비웠다. 전혀 위험하지 않았다. 심한 고통이라야 굶주림과 권태 정도였다. 그래도 이 시기는 내 평생 가장 견디기 힘든 시간들에 속한다. 시가전으로 보낸 이 고약한 며칠보다 더 역겹고 더 환멸스럽고 또 더 피말랐던 적은 거의 없을 것이다. 나는 지붕에 앉아 이 모든 일의 어리석음에 혀를 내두르곤 했다. 관측소의 작은 창문으로 주변 몇 킬로미터씩을 내다볼 수 있었다. 높고 날씬한 건물들에 이어 유리돔, 밝은 녹색과 구리색 타일을 얹은 환상적인 나뭇결 모양의 지붕들이 끝도 없이 뻗어갔다. 멀리 동쪽으로는 푸르스름한 바다가 희미하게 반짝였다. 스페인에 온 후로 처음 보는 바다였다. 그러나 인구 100만의 거대한 도시가 일종의 광포한 무기력에 사로잡혀 있었다. 동작은 없고 소리만 있는 악몽이었다. 햇빛이 비치는 거리들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다. 바리케이트나 모래주머니를 댄 창으로부터 총알이 물줄기처럼 날아오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거리에는 차량도 없었다. 라블라스 거리 여기저기에 전차들이 꼼짝 않고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전투가 시작되자 운전사들이 달아나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옥 같은 소음은 수천 동의 석조 건물들을 울리며 끝도 없이 이어졌다. 열대의 폭풍우 같았다. 땅땅, 덜컹덜컹, 우르릉, 때로는 몇 발의 총성으로 잦아들었다가 때로는 귀가 멍멍할 정도의 일제 사격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해가 지기 전에는 결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날 동이 트는 것과 동시에 다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누가 누구와 싸우는 것이고 누가 이기고 있는 것인지 알아내기가 무척 힘들었다. 바르셀로나 사람들은 시가전에도 익숙하고 동네 지리에도 밝아서 어느 정당이 어느 거리와 건물들을 장악하고 있는지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았다. 이 점에서 외국인은 분리하기가 짝이 없었다.
관측소에서 보니 바르셀로나의 중심 거리들 가운데 하나인 람블라스가 경계선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람블라스 오른쪽의 노동계급 거주지는 무정부주의자들의 견고한 터전이었다. 왼쪽의 구불구불한 뒷골목에서는 어수선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쪽은 대체로 통일사회당과 치안대가 통제하고 있었다. 람블라스 거리에서 우리가 있었던 곳은 카탈루냐 광장 주변이었는데 이곳은 사정이 워낙 복잡하여 각 건물마다 정당 깃발을 내걸지 않으면 어디 소속인지 알 수가 없었다. 이곳에서 가장 주요한 건물은 통일사회당 본부로 이용되는 꼴론 호텔이었다. 꼴론 호텔은 카탈루냐 광장을 굽어보았다. 정면에는 호텔 꼴론이라는 거대한 글자가 박혀 있었는데 마지막에서 두 글자인 O자 근처의 창문에는 기관총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 기관총으로는 광장도 싹 쓸어버릴 수 있었다. 우리 오른쪽으로 100m쯤 떨어진 곳에는 JSU, 즉 통일사회주의 청년동맹, 영국의 청년공산주의자 동맹에 해당되는 곳이다. 이 커다란 백화점을 점령하고 있었다. 모래주머니를 얻은 백화점 옆면 창문들은 우리 관측소와 마주보고 있었다. 그들은 적기를 내리고 카탈로니아 길을 내걸었다.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었던 전화교환소에는 카탈로니아 기와 무정부주의자의 깃발이 나란히 나부꼈다. 이곳에서는 일시적 타협이 이루어졌다. 전화교환 작업은 계속되었으며 건물로부터 사격은 없었다. 우리 편 진지는 이상하게도 평화로웠다. 카페 모카의 치안대는 강철 셔터를 내리고 카페의 기구들을 쌓아 바리케이트를 만들었다. 나중에 치안대원 대6명이 우리 맞은편 지붕으로 올라가 매트리스로 바리케이트를 쌓았다. 그리고 그 위에 카탈로니아 길을 달았다. 그러나 싸움을 시작할 의사가 없음은 분명해 보였다. 콥은 그들과 분명히 약속을 해놓았다. 그들이 우리에게 총을 쏘지 않는 한 우리도 총을 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다. 이제 콥은 치안대와 매우 친해졌다. 카페 모카로 그들을 몇 번 찾아가기도 했다. 자연히 그들은 카페에 있던 마실 것 전부를 약탈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맥주 15병을 콥에게 선물로 주었다. 그 보답으로 콥은 우리의 소총 가운데 한 자루를 주었다. 그들이 전날 잃어버린 것을 메워준 것이다.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붕에 앉아 있자니 기분이 묘했다. 때로는 이 모든 일들이 따분하기만 했다. 그럴 때면 그 지옥 같은 소음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다행히도 며칠 전 사두었던 펭귄 문고 몇 권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때때로 50m 떨어진 곳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무장병들에게 몹시 신경이 쓰였다. 다시 참호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다. 몇 번은 습관 때문에 치안대를 파시스트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보통 우리 쪽 지붕에는 6명 정도가 올라가 있었다. 우리는 관측 탑마다 한 사람씩 배치해 경비를 서게 했다. 나머지는 그 아래 함석 지붕에 앉았다. 돌 말뚝들 외에는 엄폐물이 없었다. 치안대는 언제라도 사격을 개시하라는 전화 명령을 받을 수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잘 알았다. 그들은 발포하기 전에 미리 경고를 해주기로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킨다는 보장은 없었다. 그러나 실제로 문제가 벌어질 것처럼 보였던 경우는 딱 한 번뿐이었다. 맞은편에 치안대 병사 하나가 무릎을 꿇더니 바리케이트 너머로 사격을 시작했다. 나는 그때 관측소 보초를 서고 있었다. 나는 상대를 향해 소총을 겨누며 소리쳤다. 이봐, 우리에게 쏘지 마. 뭐? 우리에게 쏘지 말라고. 아니면 우리도 응사를 할 거야. 아니야. 너희한테 쏜 게 아니야. 봐, 저 아래를 좀 봐. 그는 소총으로 우리 건물 아래쪽 새끼를 가리켰다.
과연 그곳에는 파란 작업복을 입은 젊은이가 소총을 들고 모퉁이를 돌아 달아나고 있었다. 그가 지붕 위에 치안대를 향해 총을 쏜 것이 분명했다. 나는 저자한테 쏜 거야. 저자가 먼저 쏘았다고. 이 말은 사실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너희를 쏘고 싶지 않아. 우리는 노동자들일 뿐이야. 너희와 똑같다고. 그는 반파시스트식 경례를 했다. 나도 응답을 했다. 나는 건너편을 향해 소리쳤다. 맥주 좀 남았어? 아니, 바닥났어. 바로 그날 내가 창문에 몸을 기대고 있을 때 거리 아래쪽 통일사회주의 청년동맹 건물에 있던 자가 갑자기 소총을 들어올리더니 나를 향해 사격을 했다. 이유는 알 수가 없었다. 내가 구미가 당기는 표적으로 보였던 모양이다. 어쨌든 나는 응사를 하지 않았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백 미터에 불과했는데도 그의 총알은 한참을 빗나가 관측소의 지붕조차 마치지 못했다. 예의 그 스페인 사람들의 사격 솜씨가 나를 살린 것이다. 그 이후로 나는 그 건물로부터 몇 번 더 사격을 받았다. 지독한 사격 소리는 계속되었다. 그러나 내가 보고 들은 바로 판단하건대 양편의 사격은 방어적이었다. 사람들은 건물 안이나 바리케이트 뒤에서 나오지 않고 맞은편 사람들을 향해 무턱대고 총을 쏘아댔다. 우리가 있는 곳으로부터 700~800m 떨어진 거리에서는 전국 노동자 연맹과 노동자 총연합의 주요 사무소가 거의 마주보고 있었다. 그쪽으로부터 들리는 소리는 무척 시끄러웠다. 나는 싸움이 끝난 다음날 그 거리를 지나갔는데 상점들의 유리창이 마치 채처럼 보였다. 바르셀로나의 대부분 상점 진열장은 종이 띠들이 가로 세로로 교직되어 있어 총알이 맞아도 유리가 산산조각 나지 않는다. 때로는 시끄럽게 울려 퍼지던 소총과 기관총 소리가 수류탄 폭발음으로 끝을 맺곤 했다. 그리고 아주 가끔씩이긴 하지만 엄청나게 큰 폭발음이 들리곤 했다. 전부 다 합해서 연암은 번쯤 될 텐데 당시에는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몰랐다. 꼭 공중에서 투하한 폭탄들이 터지는 소리 같았으나 그럴 리는 없었다. 주위에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들으니 선동분자들이 소음과 공포감을 증폭시키기 위해 엄청난 양의 폭탄을 일부러 터뜨렸다고 했다. 이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포 사격은 없었다. 나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 소리를 가려내려 했다. 만일 포 사격이 시작되면 상황이 심각해진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포대는 시가전에서 결정적 요인이다. 나중에 신문에는 거리에서 포들이 불을 뿜었다는 황당한 이야기가 실렸다. 그러나 포탄에 맞은 건물을 증거로 들이댄 사람은 없었다. 만일 포를 사용했다면 그 소리에 익숙한 사람은 반드시 알아들었을 것이다. 식량은 처음부터 부족했다. 통일 노동자당 집행부 건물에 있는 15 내지 20명의 의용군 병사들을 위해 팔콘 호텔에서는 야음을 틈타 힘겹게 치안대가 람블라스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을 계속 저격했기 때문이다. 식량을 날랐다. 그러나 충분할 리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식사를 하러 가능한 한 콘티넨탈 호텔까지 갔다. 콘티넨탈은 다른 대부분의 호텔들과는 달리 전국 노동자 연맹이나 노동자 총연합에 의해서가 아니라 헤네랄리테에 의해 집산화되었다. 따라서 이곳은 중립지대로 간주되었다.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이 호텔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가득 모여들었다. 외국인 기자, 온갖 종류의 정치적 성향을 가진 요주의 인물들, 인민전선 정부 측에서 근무하는 미국인 비행사, 다양한 공산주의 계열의 요원들, 이 가운데는 오그프, 즉 소련의 비밀경찰이며 찰리 찬이라는 별명이 붙은 음흉한 생김새의 뚱뚱한 러시아인도 있었는데 그는 허리띠에 리볼버를 차고 말끔해 보이는 작은 수류탄을 달고 다녔다. 파시스트 동조자로 보이는 부유한 스페인 가족들, 국제군 출신의 부상자 2~3명,
프랑스로 오렌지를 싣고 가다 전투 때문에 길이 막혀버린 거대한 프랑스 트럭 운전사 일행, 대다수의 인민군 장교 등이었다. 인민군은 전투 내내 중립을 지켰다. 물론 그 가운데는 개인적으로 병영에서 빠져나와 참전하는 병사들도 몇 명 있었다. 실제로 화요일 아침에는 통일노동자당 바리케이트에서 인민군 병사 몇 명이 보이기도 했다. 식량 부족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았고 신문들도 증오심을 조장하지 않던 초기에는 이 모든 사태를 장난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바르셀로나에서는 매년 일어나는 일이지 뭐 하는 것이 사람들 말이었다. 우리의 좋은 친구인 이탈리아 기자 게오르게 티올리가 바지에 피를 잔뜩 묻힌 채 들어왔다. 상황이 어떤지 보러 나갔다가 보도 위에 쓰러져 있던 부상자에게 붕대를 묶어주고 있는데 누군가가 장난으로 그에게 수류탄을 던진 것이다. 다행히도 중상은 아니었다. 그가 바르셀로나의 포장용 돌에 숫자를 적어 놓아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 기억난다. 그렇게 하면 바리케이트를 쌓거나 허무는 데 드는 수고를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한 번은 야간 경계 근무 끝에 지치고 배고프고 더러운 몸으로 들어왔는데 호텔의 내 방에 국제군 출신의 병사 2명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중립적이었다. 만일 그들이 훌륭한 정당원이었다면 나에게 편을 바꾸라고 강권하거나 내 손발을 붙들어 매고라도 내 호주머니에 가득한 수류탄들을 가져갔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휴가를 나와서까지 지붕에서 경계 근무를 서야 하는 내 신세를 동정할 뿐이었다. 이것은 무정부주의자들과 경찰 사이의 소동일 뿐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것이 일반적인 태도였다. 전투의 범위나 사상자들의 숫자야 어찌됐건 나는 계획된 봉기라는 공식적 보도보다는 그들의 말이 진상에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 상황에 변화가 생긴 것은 5월 5일 수요일쯤이었다. 철수한 거리는 을씨년스러웠다.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외출하게 된 극소수의 행인들은 하얀 손수건을 흔들며 몸을 웅크리고 살금살금 움직였다. 총알이 날아들지 않는 람블라스 거리 한복판에 어떤 장소에서는 몇 사람이 텅 빈 거리를 향해 신문을 사라고 소리쳤다. 화요일에는 무정부주의자의 신문인 솔리다리다드 오브레라가 전화교환소 공격을 극악무도한 도발, 어쨌든 그런 의미였다 라고 불렀다. 그러나 수요일에는 분위기가 바뀌어 모두들 생업으로 돌아가라고 호소하기 시작했다. 무정부주의자 지도자들도 똑같은 메시지를 방송으로 내보냈다. 전화 교환소가 공격을 받을 무렵 무방비 상태이던 통일노동자당 신문 라 바탈리아의 사무실도 치안대의 공격을 받고 그들의 손에 넘어갔다. 그러나 라 바탈리아는 다른 장소에서 인쇄되어 적은 부수가 배포되었다. 그 신문은 모두들 바리케이트에 그대로 남아있으리라고 촉구했다. 사람들은 갈등을 일으켰다. 일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갈지 불안하게 생각했다. 아직 바리케이트를 떠나는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모두들 의미 없는 싸움에 실증을 냈다. 이 싸움에서는 어떤 현실적인 결론도 나올 수 없음이 명백했다. 아무도 이것이 전면적인 내전으로 치닫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면적 내전이란 곧 프랑코와의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을 의미했다. 모두들 이 점을 걱정했다. 내가 사람들 이야기를 통해 추측해 본 바로는 당시에 전국 노동자연맹 조합원들은 오직 2가지만을 바라고 있었다. 사실 처음부터 2가지만 바랐다. 즉 전화교환소의 반환과 혐오스러운 치안대의 무장 해제였다. 만일 헤네랄리테에서 이 2가지 요구사항과 식량으로 폭리를 취하는 짓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하면 바리케이트는 2시간 내에 철거될 것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헤네랄리테는 굴복할 생각이 없는 것이 분명했다. 흉흉한 소문들이 돌았다. 발렌시아 정부가 바르셀로나를 점령하기 위해 6,000명의 병력을 파견했다는 소문도 있었고
그들을 대항하기 위해 5,000명의 무정부주의자와 통일 노동자당 병력이 아라곤 전선을 떠났다는 소문도 있었다. 그러나 이 소문들 가운데 첫 번째 것만이 사실이었다. 관측탑에서는 나지막한 잿빛 군함들이 항구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선원 출신인 더글러스 모일은 그것이 영국 구축감 같다고 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지만 실제로 그것은 영국 구축함들이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에스파냐 광장에서 400명의 치안대가 무정부주의자들에게 항복을 하고 무기를 내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또 출처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주로 노동자 거주 지역에서 전국 노동자 연맹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우리가 이기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같은 날 저녁 콥이 나를 부르더니 엄숙한 얼굴로 방금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정부가 통일노동자당을 불법단체로 간주하고 선전포고를 할 것이라고 전해주었다. 나는 그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 나는 그때서야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어렴풋이 알아차릴 수 있었다. 물론 나중에는 그 해석이 공식적인 것이 되었다. 나는 막연하나마 전투가 끝나면 모든 책임이 통일노동자당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예감했다. 통일노동자당은 가장 약한 정당이었기 때문에 희생양이 되기에 가장 적당했다. 한편 우리 지역의 일시적인 중립도 끝날 때가 되었다. 만일 인민전선 정부가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방어할 수밖에 없었다. 옆 건물에 있는 치안대는 집행부 건물에 있는 우리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을 게 뻔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공격하는 수밖에 없었다. 콥은 전화로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통일노동자당이 불법화되었다는 소식을 확인하는 즉시 카페 모카를 접수할 준비에 돌입해야 했다. 그 건물의 방어 태세를 강화하며 보낸 그 지루하고 악몽 같은 저녁이 기억난다. 우리는 정문에 강철 셔터를 내리고 건물 개조 공사를 하다 남은 석판으로 그 뒤에 바리케이트를 쌓았다. 이어 무기를 점검했다. 맞은편 폴리오라마 지붕에 있는 소총 6자루를 빼면 21자루의 소총이 있었다. 그 가운데 한 자루는 불량이었다. 총알은 소총마다 50발 정도 돌아갔고 수류탄도 몇십 개 있었다. 그 외에는 피스톨과 리볼버 몇 자루밖에 없었다. 일이 터질 경우 연합은 명이 카페 모카를 공격하겠다고 자원했다. 주로 독일인들이었다. 물론 새벽에 지붕에서 기습 공격을 시도해야만 했다. 수적으로는 우리가 열세하였으나 사기는 더 높았다. 설사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죽는다 해도 우리는 상대편 건물 안으로 치고 들어갈 수 있었다. 우리 건물 안에는 초콜릿 몇 조각 외에 식량이 없었다. 게다가 그들이 물 공급도 차단할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았다. 아무도 그들이 누구인지 몰랐다. 수도 사업을 통제하는 정부인지 전국 노동자 연맹인지 아무도 몰랐다. 우리는 변소의 세면기, 모든 물통, 그리고 마지막에는 15개의 빈 맥주병에까지 물을 채우느라 긴 시간을 보냈다. 그 맥주병들은 치안대가 콥에게 준 것이었다. 나는 기분도 몹시 나쁜 데다가 60시간 정도 잠도 제대로 못 잔 탓에 몹시 지쳤다. 늦은 밤이었다. 사람들은 아래층 바리케이트 위에 바닥에 흩어져 자고 있었다. 위층에는 소파 하나가 들어가 있는 작은 방이 있었다. 우리는 그곳을 응급치료소로 쓸 작정이었다. 물론 건물에서는 요드나 붕대를 찾을 수가 없었다. 아내는 혹시 간호사가 필요해 할까 해서 호텔에서 우리 건물로 내려와 있었다. 나는 소파에 누웠다. 모카를 공격하기 전에 30분이라도 쉬고 싶었기 때문이다. 공격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었다. 피스톨 때문에 무척 불편했던 기억이 난다.
허리띠에 찬 피스톨이 등허리를 계속 찔러댔다. 그 다음에 기억나는 것은 아내가 내 곁에 서 있음을 깨닫고 소스라치며 잠을 깼다는 것이다. 날이 화환했다. 간밤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 인민전선 정부는 통일노동자당에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다. 수도도 끊기지 않았다. 거리에서 간헐적으로 총소리가 들리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아내는 차마 나를 깨우지 못하고 앞쪽 어느 방에 있는 팔걸이 의자에서 잤다고 했다. 그날 오후에 일종의 휴전이 성립되었다. 총소리가 사그라들자 갑작스럽게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몇몇 상점은 셔터를 걷어 올렸다. 사람들이 시장에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 먹을 것을 사려고 아우성이었다. 그러나 가게들은 텅 비어 있었다. 전차들은 다니지 않았다. 치안대는 여전히 카페 모카 안의 바리케이트 뒤에서 나오지 않았다. 어느 쪽도 요새화된 건물을 비우지 않았다. 밖에서는 모두들 먹을 것을 사느라 야단이었다. 어디를 가나 똑같이 근심스런 질문들을 들을 수 있었다. 그게 끝난 것 같습니까? 그게 다시 시작될까요? 그것, 전투는 이제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일종의 자연재해로 여겨졌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우리로서는 막을 힘이 없는 일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휴전이 시작되자마자 곧 사실 휴전은 몇 시간 동안 지속되었지만 몇 시간이라기보다는 몇 분처럼 느껴졌다. 6월의 소나기처럼 갑자기 소총 소리가 울려 퍼지는 바람에 모두들 혼비백산하여 종종 걸음을 쳤다. 강철 셔터들은 다시 철컥 소리를 내며 닫혔고 거리는 마술을 부린 것처럼 텅 비었고 바리케이트에는 병력이 배치되었다. 그것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나도 지붕에 내 위치로 돌아갔다. 역겨움과 격분이 강렬하게 몰려왔다. 이런 사건에 참여하게 되면 미약하나마 스스로 역사를 만드는 셈이 되니 의당 역사적 인물이 되었다는 느낌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그런 상황에서는 자잘한 물리적 일들이 늘 다른 모든 것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전투 내내 나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기자들이 무척이나 그럴듯하게 내놓는 올바른 상황 분석이란 것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 내가 주로 생각했던 것은 이 비참한 내분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단지 밤낮으로 불편하기 짝이 없는 지붕에 앉아있는 일의 고생과 권태, 그리고 점점 심각해지는 배고픔 뿐이었다. 사실 우리는 월요일 이후로는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했다. 내 마음속에는 이 일이 끝나자마자 전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내내 자리 잡고 있었다. 생각하면 우라가 치밀었다. 나는 115일 동안 전선에 있었다. 그런 후에 약간의 휴식과 안락을 찾아 바르셀로나에 왔다. 그런데 이렇게 치안대가 있는 건물 맞은편 지붕에 앉아 시간을 보내야 하다니. 치안대원들도 나만큼이나 지루해했다. 그들은 규칙적으로 나에게 손을 흔들었으며 자기들도 노동자라고 나를 안심시켰다. 자기들에게 총을 쏘지 말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그들도 명령만 받으면 총을 쏠 것이 틀림없었다. 이것이 역사인지는 몰라도 그렇다는 실감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전선에서 보냈던 힘든 시간처럼 느껴졌다. 병력이 부족하여 터무니없이 많은 시간을 경계 근무에 보내야 하는 때 말이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영웅적인 행동을 하기는커녕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저 자기 위치에서 꼼짝도 하지 않으면서 따분하면 이따금 졸기만 할 뿐이었다. 대부분 문 밖으로는 코빼기도 내밀지 못하는 호텔 안에 잡다한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를 의심하는 공포스런 분위기가 팽배해졌다. 여러 사람들이 첩자 강박증에 사로잡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모두 공산주의자, 트로츠키주의자,
무정부주의자에 첩절하고 수군거리며 다녔다. 뚱뚱한 러시아 요원은 모든 외국인 피난민을 차례로 구석으로 끌고 가서 이 모든 일이 무정부주의자들의 음모라고 그럴듯하게 설명했다. 나는 관심을 가지고 그를 지켜보았다. 기자들을 제외하고는 거짓말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을 처음 보았기 때문이다. 이곳 손님들은 소총이 땅땅거리는 와중에도 창문에 셔터를 쳐놓고 고급 호텔 생활을 서툴게 흉내내고 있었다. 역겨운 면이 없지 않았다. 총알이 창으로 날아들어 기둥을 파먹은 이래로 앞쪽 식당에는 사람들이 얼씬도 하지 않았다. 손님들은 뒤쪽에 어두컴컴한 방에 모여 있었다. 그러나 그곳에는 탁자가 충분하지 않았다. 웨이터들도 숫자가 줄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전국 노동자 연맹 조합원이었기 때문에 총파업에 가담했다. 남아있는 웨이터들도 당분간 풀먹인 셔츠를 입지 않았다. 식사는 여전히 격식을 갖추어 대접했으나 실제로 먹을 것은 거의 없었다. 목요일 밤 저녁 식사의 주요 요리는 정어리 한 마리씩이었다. 호텔에는 빵이 떨어진 지 며칠 지났다. 포도주도 거의 바닥날 지경이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돈을 내고 점점 더 오래된 포도주를 마셨다. 이 같은 식량 부족 사태는 시가전이 끝난 뒤에도 며칠씩이나 계속되었다. 빵도 음료수도 없어 아내와 나는 사흘 내내 염소 우유로 만든 치즈를 조금씩 떼어 먹는 것으로 아침을 때웠다. 풍부한 것은 오렌지뿐이었다. 프랑스 트럭 운전사들은 오렌지를 잔뜩 싣고 호텔로 들어왔다. 운전사들은 억세 보였다. 야한 스페인 여자들과 검은 작업복을 입은 거대한 몸집의 짐꾼이 그들과 어울렸다. 평상시 같았으면 조그맣고 속물 같아 보이는 호텔 지배인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어쩌면 호텔 안으로 들여놓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의 인기가 좋았다. 그들은 우리와 달리 빵을 따로 챙겨두고 있었는데 모두들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서 빵을 좀 얻어볼까 안달이 났기 때문이다. 나는 마지막 밤도 지붕에서 보냈다. 다음 날은 정말로 전투가 끝난 것처럼 보였다. 그날, 즉 금요일에는 사격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 정부 쪽 부대가 발렌시아로부터 정말로 오는 것인지 확실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그러나 군대는 실제로 그날 저녁에 들어왔다. 인민전선 정부는 반은 위무하는 듯한 반은 협박하는 듯한 포고문을 방송으로 내보냈다. 모두들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일정 시간 이후부터 무기를 가지고 다니면 체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사람들은 정부의 방송에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나 바리케이트에서는 사람들이 줄기 시작했다. 틀림없이 식량 부족이 주된 원인이었을 것이다. 사방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들렸다. 먹을 게 없어. 다시 일을 해야 돼. 반면 도시 내에 먹을 것이 남아있는 한 치안대는 배급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자기 위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오후가 되자 버려진 바리케이트는 그대로 서 있었지만 거리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다. 람블라스 거리로 사람들이 몰려다녔다. 가게들도 거의 다 문을 열었다. 무엇보다 안심이 되었던 것은 얼어붙은 듯 오랜 시간 멈추어 있었던 전차들이 꿈틀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치안대는 계속 카페 모카를 점령한 채 바리케이트를 철거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일부는 의자를 바깥 보도로 내와 소총을 무릎에 올려놓고 앉아 있었다. 나는 지나가면서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한쪽 눈을 찡긋했다. 그러자 그쪽에서도 적대적이지 않게 싱긋 웃어주었다. 물론 그는 나를 알아보았다. 전화 교환소에서는 무정부주의자들의 깃발이 내려지고 카탈로니아의 깃발만 펄럭였다. 이는 노동자들이 패배했다는 분명한 뜻이었다.
나는 정부가 좀 더 자신감을 얻으면 보복할 것임을 눈치챘다. 나의 정치적 무지 때문에 정확히 깨닫지는 못했지만, 하지만 그때 나는 그런 면에는 관심이 없었다. 나는 그저 그 지독한 총성이 멎었다는 안도감, 전선으로 돌아가기 전에 음식도 사고 약간의 휴식과 평화도 누릴 수 있겠다는 깊은 안도감 뿐이었다. 발렌시아에서 온 병력이 거리에 처음 나타난 것은 그날 늦은 저녁이었다. 그들은 치안대나 단총 부대와 비슷한 대형을 갖추고 있었는데 주로 치안 업무를 담당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대형이었다. 공화국 정예 부대로 꼽히는 돌격대였다. 그들은 갑자기 땅에서 솟아난 것 같았다. 어디를 가나 그들이 10명씩 무리를 지어 거리를 순찰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회색이나 청색 제복을 입은 키 큰 병사들은 어깨에 장총을 메고 다녔으며 무리마다 기관 단총이 한 대씩 있었다. 한편 조심스럽게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우리가 관측소 탑들을 경비할 때 사용하던 소총 6자루가 지붕에 그대로 있었다.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다시 통일노동자당 건물에 갖다 놓아야 했다. 그것을 들고 길을 건너기만 하면 그만이었다. 그것은 그 정부의 정식 무기고에 들어 있던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거리로 들고 나가는 것은 정부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었다. 그것을 들고 있다가 들키면 그대로 체포될 것이 분명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일은 총을 몰수당하는 일이었다. 건물에 있는 총이 다 합쳐서 21자루밖에 안 되는데 6자루나 뺏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를 놓고 한참 의논한 끝에 붉은 머리의 스페인 소년과 내가 총을 몰래 빼오기로 했다. 돌격대의 순찰을 피하는 일은 아주 쉬웠다. 그러나 모카의 치안대는 위험했다. 그들은 우리가 관측소에 소총을 두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우리가 총을 옮기는 것을 보면 폭로할 가능성이 있었다. 우리 둘은 옷을 반쯤 벗고 소총을 왼쪽 어깨에 맸다. 개머리판은 겨드랑이에 끼고 총신은 바지 속에 넣었다. 불행하게도 그것은 모제르 장총이었다. 나처럼 키가 큰 사람도 긴 모제르 총을 바지에 집어넣으니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왼쪽 다리가 나무 토막처럼 뻣뻣한 상태에서 관측소의 나선형 계단을 내려오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이었다. 일단 거리로 들어서자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것 외에는 달리 도리가 없었다. 무릎을 굽힐 필요가 없을 정도로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었다. 영화관 밖에 모인 사람들이 흥미롭다는 듯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나는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걸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지 궁금하다. 아마 전쟁에서 부상을 당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소총들을 무사히 빼내올 수 있었다. 다음날 사방에 깔린 돌격대가 정복자들처럼 거리를 활보했다. 정부는 주민이 저항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위압감을 주기 위해 힘을 과시하는 것이 분명했다. 만일 다시 어떤 사태가 벌어질 것을 두려워했다면 돌격대가 병영에서 나와 이렇게 몇 명씩 무리를 지어 돌아다닐 리가 없었다. 어쨌든 훌륭한 부대였다. 내가 스페인에서 본 부대 가운데 최고라 할 만했다. 그들이 어떤 의미에서 적이긴 했지만 나는 그들의 겉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이 거리를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는 경탄 비슷한 심정에 사로잡혔다. 나는 아라곤 전선의 남루하고 무장도 형편없는 의용군의 모습에 익숙했기 때문에 공화국에 이런 부대가 있는 줄은 미처 몰랐다. 그들은 신체적으로만 정예 부대가 아니었다. 내가 가장 놀랐던 이유는 그들의 무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모두 러시아제 소총. 이 소총들은 소련이 스페인에 보낸 것이지만 미국에서 제조된 것으로 여겨진다. 으로 알려진 신형 소총으로 무장했다. 나는 그 소총 가운데 하나를 살펴보았다.
완벽한 소총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우리가 전선에서 사용하던 형편없이 낡아빠진 나팔총과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돌격대는 10명에 하나씩 기관단총을 지녔고 자동 피스톨은 한 사람이 한 자루씩 지녔다. 우리가 전선에 있을 때 기관총은 50명에 한정씩 있었고 피스톨이나 리볼버는 불법으로만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그때는 미처 몰랐지만 사정은 어느 전선이나 비슷했다. 그런데 전선에 배치될 의도가 전혀 없는 치안대나 단총 부대는 우리보다 무장 상태도 훌륭했고 옷도 좋았다. 아마 어느 전쟁에서나 다 그럴 것이다. 후방의 산뜻한 경찰과 전선의 남루한 병사들은 늘 이런 식의 대조를 이룰 것이다. 돌격대는 하루 이틀 뒤부터는 주민과 잘 지냈다. 첫날은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돌격대원들 가운데 일부가 도발적인 행동, 아마 지침에 따른 행동이었을 것이다. 을 했기 때문에 돌격대원들은 무리를 지어 전차에 올라타더니 승객의 몸을 수색했다. 호주머니에서 전국 노동자 연맹 조원증이 발견되면 찢어서 발로 짓밟았다. 이런 행동 때문에 무장한 무정부주의자들과 난투극이 벌어지곤 했다. 한두 사람이 죽기도 했다. 그러나 돌격대는 정복자 같은 태도를 곧 버렸다. 그러자 관계도 곧 원만해졌다. 그들 대부분이 하루 이틀 지나자 여자를 하나씩 꿰차고 다녔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발렌시아 정부는 바르셀로나 전투를 통해 오랜 동안 찾던 구실을 얻었다. 카탈로니아를 좀 더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구실이었다. 정부는 노동자 의용군들을 해산시켜 인민군에 재배치할 계획이었다. 스페인 공화국 국기가 바르셀로나 전역에서 나부꼈다. 나는 파시스트 참호를 본 이래로 그런 광경은 처음 보았다. 노동자 계급 거주지의 바리케이트들은 철거되었다. 그러나 바리케이트라는 것이 쌓는 것보다 부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웠기 때문에 대충 치워졌다. 통일사회당 건물들 밖에 있는 바리케이트는 그대로 두어도 좋다고 하였다. 실제로 많은 바리케이트가 6월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치안대들은 여전히 전략적 거점들을 장악하고 있었다. 전국 노동자 연맹의 요새에서 대규모의 무기가 몰수되었다. 물론 몰수되지 않은 무기도 많았을 것이다. 라 바탈리아는 계속 발간되었다. 그러나 검열을 받았기 때문에 일면이 거의 백지로 나오곤 했다. 통일사회당 신문들은 검열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노동자당의 활동 금지를 요구하는 선동적 기사를 내보냈다. 그들은 통일노동자당을 위장한 파시스트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통일사회당 선동분자들은 통일노동자당이 망치와 낫이 그려진 가면을 벗자 나치의 하켄크로이츠가 찍힌 무시무시하고 광적인 얼굴이 나타나는 만화를 시내 전역에 배포했다. 바르셀로나 전투에 대한 공식적 해석이 내려진 게 분명했다. 통일노동자당의 공작을 통해 파시스트 제5열이 봉기한 것이라고 이야기될 것이 뻔했다. 전투가 끝났기 때문에 호텔에서는 서로 의심하고 적대시하는 무시무시한 분위기가 더 심해졌다. 난무하는 비난에 맞서 중립을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우체국은 다시 일을 시작했다. 외국의 공산주의 계열 신문들도 도착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전투에 대한 설명은 극히 당파적이었을 뿐 아니라 사실과는 매우 거리가 멀었다. 현장에서 실제 사건을 보았던 공산주의자들 가운데 일부는 그 기사를 보고 당황했을 것이다. 그러나 물론 겉으로는 자기 편의 입장을 지지해야 했을 것이다. 나의 공산주의자 친구가 다시 나에게 오더니 국제군으로 옮기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약간 놀랐다. 자네 신문에서는 내가 파시스트라고 하던데. 내가 말했다. 나는 통일노동자당 출신이니 정치적으로 의심을 받을 게 틀림없네.
아, 그건 상관없어. 결국 자네는 그저 명령에 따라 행동한 것뿐이니까. 나는 그런 일을 겪은 이후로는 공산주의자들이 지배하는 어떤 부대에도 가담할 수 없다고 말해야 했다. 거기 가담했다가는 얼마 안 가 스페인 노동자 계급을 진압하는데 내가 이용당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언제 그런 일이 다시 터질지 알 수 없다. 만일 그런 일이 생겨서 총을 들어야 한다면 나는 노동계급의 편에 설 것이다. 그는 내 말을 듣고도 매우 품위 있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 무렵 전체적인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예전처럼 서로 다르다는 사실에 합의하거나 정적일지도 모르는 사람과 함께 술을 한잔 할 수도 없었다. 호텔 라운지에서는 치졸한 언쟁이 벌어졌다. 그러는 동안에 감옥은 이미 차고 넘쳤다. 전투가 끝난 뒤 무정부주의자들은 당연히 포로를 석방했다. 그러나 치안대는 포로를 석방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포로는 재판도 없이 감옥에 갇혔다. 많은 경우 몇 달씩 계속 갇혀 있었다. 늘 그렇듯이 경찰의 부주의로 무고한 사람들이 체포당했다. 앞서 더글러스 톰슨이 4월 초에 부상당했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 후로 우리는 그와 연락을 할 수가 없었다. 부상자에게는 흔한 일이었다. 부상자는 이 병원 저 병원으로 옮겨지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 사실 그는 테라고나 병원에 있었는데 전투가 시작될 무렵 바르셀로나로 다시 옮겨졌다. 화요일 아침에 나는 그를 거리에서 만났다. 그는 사방에서 벌어지는 전투에 무척 당황했다. 그는 누구나 묻던 질문을 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나는 최선을 다해 설명했다. 그러자 톰슨이 즉시 대꾸했다. 나는 끼지 않으려네. 아직 팔이 다 낫지 않았어. 나는 호텔로 돌아가 있겠네. 톰슨은 그의 호텔로 돌아갔다. 그러나 불행히도 시가전에서는 동네 지리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호텔은 치안대가 통제하는 구역에 있었다. 호텔은 습격을 당했고 톰슨은 체포되어 감옥에 들어갔다. 너무 사람이 많아 누울 자리도 없는 감방에서 그는 여드레를 보냈다. 톰슨과 비슷한 사례는 많았다. 의심을 받을 만한 정치적 경력을 가진 외국인들 가운데 많은 수가 도피했다. 경찰이 그들을 추적하였으며 그들은 늘 고발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떨었다. 이탈리아인과 독일인의 경우가 가장 심했다. 그들은 여권이 없었으며 대개가 자국의 비밀 경찰로부터 수배를 당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체포되어 프랑스로 추방당하곤 했다. 그것은 곧 이탈리아나 독일로 송환된다는 뜻이었다. 그곳에서 어떤 무시무시한 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외국 여자 한두 명은 서둘러 스페인 남자와 결혼함으로써 자신들의 신분을 합법화했다. 아무런 신분증이 없었던 한 독일 여자는 며칠 동안 어떤 남자의 애인 행세를 하며 경찰을 피했다. 그 남자의 침실에서 나오다 우연히 나와 마주쳤을 때 그 가엾은 여자의 얼굴에 떠오른 수치심과 비참함이 기억난다. 물론 그녀는 그 남자의 애인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는 내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믿었던 게 틀림없다. 이 기간 내내 사람들은 이제까지 친구로 여겼던 누군가가 혹시 자신을 비밀 경찰에 고발하지나 않을까 항상 의심해야 했다. 전투, 소음, 식량과 수면 부족, 어느 순간에 내가 맞을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쏠까 궁금해하며 지붕에 앉아있을 때 느꼈던 긴장과 권태의 뒤범벅.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신경이 바짝 곤두서 있었다. 문이 쾅 소리를 낼 때마다 피스톨을 움켜쥐는 습관이 생길 정도였다. 토요일 바깥에서 총소리가 시끄럽게 들리자 모두가 소리쳤다. 다시 시작됐다. 나는 거리로 달려나갔다. 그러나 돌격대원 몇 명이 미친 개를 쏜 것뿐이었다.
당시에 또는 그 후에 몇 달 동안 바르셀로나에 있었던 사람들은 두려움, 의심, 증오, 검열받은 신문, 비좁은 감옥, 먹을 것을 사려는 기나긴 줄, 무리지어 거리를 어슬렁거리는 무장 순찰대들이 빚어낸 그 무시무시한 분위기를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바르셀로나 전투의 한복판에 있으면서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낯선 느낌을 제대로 전달한 것 같지는 않다. 그때를 돌이켜 볼 때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는 당시에 우연히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 갑자기 내 시야에 흘끗 들어온 민간인의 모습이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의미 없는 소동으로 비칠 뿐이었다. 최신 유행하는 옷을 입고 람블라스 거리를 천천히 걸어가던 여인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녀는 장바구니를 들고 하얀 푸드를 끌고 갔다. 한두 블록 떨어진 거리에서는 소총이 시끄럽게 땅땅거렸다. 물론 그 여자는 귀머거리였을 수도 있다. 그리고 완전히 텅 비어버린 카탈로니아 광장을 가로질러 달리던 남자의 모습도 떠오른다. 그는 양손에 하얀 소스건을 하나씩 쥐고 흔들었다. 모두 검은 옷을 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도 떠오른다. 그들은 1시간가량이나 카탈로니아 광장을 건너려고 하다가 결국 건너지 못했다. 그들이 모퉁이의 골목을 나타나기만 하면 콜론 호텔의 통일사회당 기관총 사수들이 사격을 개시하여 그들을 도로 쫓아버렸다. 이유를 모르겠다. 그들은 분명히 무장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들은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다. 폴리 오마라 위에 있는 미술관에서 관리 노릇을 하던 작은 몸집의 남자도 떠오른다. 그는 그 사태를 사교 행사로 보는 것 같았다. 그는 영국인이 그를 찾아준 것에 몹시 기뻐하였다. 영국인들은 아주 심파티코하다고 그는 말했다. 심파티코는 스페인어로 호감이 간다는 뜻이다. 그는 사태가 끝나고 나면 우리 모두가 그를 다시 찾아주기를 바랐다. 몸집이 작은 남자가 또 하나 떠오른다. 그는 현관에 몸을 감추고 즐거운 표정을 하며 총알이 오가는 지옥 같은 카탈로니아 광장 쪽으로 머리를 쑥쑥 내밀다 한마디 했다. 마치 좋은 아침이라고 말하듯이 그러니까 7월 19일이 다시 돌아온 셈이로군요. 내 군화를 만들던 제화점 사람들도 떠오른다. 나는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그곳에 갔고 전투가 끝난 뒤에도 갔다. 그리고 5월 5일에 잠깐 휴전을 했을 때에도 몇 분 동안 들렀다. 비싼 가게였다. 가게 사람들은 노동자 총연합 회원이었으며 어쩌면 통일사회당 당원이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들은 정치적으로 다른 편에 있었고 그들도 내가 통일노동자당에 복무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들의 태도는 무관심했다. 이거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상 지장도 많아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선에서 벌어지는 일로는 충분치가 않나 봐요. 이 모든 일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공습대 정도의 관심만 가지는 사람들이 많았음에 틀림없다. 어쩌면 바르셀로나 주민 다수는 그랬을지도 모른다. 이 장에서 나는 내 개인적 경험만을 이야기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더 큰 문제들을 논의해 보겠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으며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리고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지. 바르셀로나 시가전을 둘러싸고 워낙 많은 정치적 논란이 벌어졌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시각을 견지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책을 쓸 수 있는 분량의 기록이 쌓였다. 그러나 그 가운데 10분의 9는 사실이 아니라 해도 과장이 아닐 것이다. 당시에 신문에 난 기사 대부분은 멀리 떨어져 있던 기자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것은 사실 보도로서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왜곡할 의도를 지닌 것이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문제의 어느 한 측면만이 대중들에게 전달되도록 허용되었다. 당시에 바르셀로나에 있던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밖에 보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유포되어 온 거짓말들 가운데 많은 부분에 대해 반박할 수 있을 만큼 보고 들었다. 이전 장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논란이나 혼란스러운 이름, 꼭 중국 전쟁에 나오는 장성들 이름 같다. 의 수많은 정당과 하급 단체들의 관심이 없다면 빼놓고 읽어도 상관없다. 정당 내부의 논쟁에 너무 자세하게 파고드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그것은 오물구덩이로 뛰어드는 것과 같다. 그러나 가능한 한 진실을 확립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먼 도시에서 벌어진 이 지저분한 싸움이 보기보다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